안녕하세요, 여러분. 책 먹는 즐거움 정기욱 소설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책 먹는 즐거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반도의 흔한 식당 고은주 단편 소설 낭독해 드립니다. 어머, 아버지가 와 있었네. 안녕히 계세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서 엄마 집을 나와버린 게 몇 년 전 추석이었을까? 그때 잠깐 봤던 아버지 얼굴이 좀처럼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아 한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이후로는 엄마 집에도 가지 않았다. 언니가 잘 알아서 모실 거라 생각하며 나 먹고 살기 바빴다. 물론 엄마도 나한테 연락이 없었다. 그러려니 했다. 엄마에겐 말 잘 통하는 큰딸과 말 잘 듣는 아들만 있으면 되었으니까. 대학병원을 내 혼자 웃지가노. 네가 시간 좀 내라. 하지만 아쉬울 때 나를 찾는 우리 엄마. 언니는 모처럼 전화를 하고서 대뜸 시간 내라는 소리나 하고 있는 엄마가 한심해 나는 볼멘 소리로 물었다. 걔가 요새 바쁘다. 시집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내는 모른 척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언니한테 엄마는 안중에도 없을 터. 엄마의 잘난 아들은? 걔는 회사 가야지. 나도 장사해야 해. 장사를 네 혼자 하나? 종업원도 하나 없나? 그래서 결국 여기까지 왔다. 많이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굳이 진료를 보겠다고 엄마가 고집한 이곳. 한순간만 방심해도 흐름을 놓칠까봐 간호사의 빠른 말투에 귀 기울이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만 하는 이곳 대학병원. 엄마가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와서 귀찮게 하는 바람에 오전으로 예약 시간 바꾸면 같이 가 주겠노라 마지못해 뒤로 물러서긴 했지만 이렇게 오전 시간을 비우기 위해 나는 어젯밤 늦게까지 가게 일과 집안일을 미리 해둬야 했다. 그러니 가뜩이나 복잡한 이곳의 내부 구조가 몽롱한 정신 속에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밖에. 접수를 하고 안내를 받고 몇 가지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앉은 엄마는 이미 그 과정에서 치료를 받은 듯 편안해 보이는 얼굴이다. 그러고 보니 이 거대하고 복잡한 건물에 들어설 때부터 안도하는 표정을 보이기도 했었다. 딸을 앞세우고 종합병원에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히 치유가 된 것 같기도 하다. 우리 식당을 찾는 사람들도 비슷하지 않을까? 먼 옛날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 이 나라에 정착한 이들의 고향 이름을 딴 초소체 한문 간판 아래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면서 그들은 일상에서 탈출한다. 셰프인 장대령이 청나라 상인의 후예답게 요리 솜씨를 발휘하면 그들은 오렌지빛 조명 아래 손님이라는 이름의 왕이 된다. 비록 4인용 테이블이 4개뿐인 작은 식당이지만 간판 옆에 붉은 등을 켜서 수제만두가 있는 중국 요리 전문점이라는 작은 글씨까지 선명하게 밝혀놓으면 작아서 더욱 고급스러운 식당으로 느껴지기도 한다. 그 속에서 선택받은 사람처럼 요리를 즐길 때 손님들은 중국 음식 특유의 풍부함 속에 잠시 다른 세상으로 온 듯한 기분에 빠져든다. 굴 소스와 감자 녹말이 빚어내는 걸쭉한 맛과 윤기의 풍부함일지라도 그 덕분에 현실의 어수선함을 잊어버릴 수 있기에 기꺼이 비싼 요리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진짜로 종업원도 하나 없이 일하나? 요리사도 장서방 하나뿐이고? 종업원 열어두고 일하다가 내가 골병 들었잖아. 가게 규모 줄이고 고급 요리 손님만 받으니까 장서방이 요리하고 내가 서빙하는 걸로 충분해. 그래도 요새 많이 힘들제? 그럼 힘들지 않은 데가 어딨어. 그래도 이 병원을 봐. 여전히 대기 시간이 길지? 예전보다야 덜하겠지만 우리 엄마처럼 아프면 무조건 종합병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곳에서 지루하게 대기하는 풍경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예전에는 우리 가게 앞에도 이렇게 대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내가 가게 안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지만 나는 엄마 앞에서 시치미를 뗀다. 어쨌든 인생이란 기다림의 연속이다.
너희 아버지가 집을 팔겠다고 하네? 그러나 엄마의 느닷없는 말은 내가 대꾸할 틈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어쩌겠노? 내 혼자 방 한 칸 얻어서 살아야지. 의자 등받이에 기대고 있던 상반신을 똑바로 세우면서 나는 엄마를 향해 고개를 돌린다. 그러나 이번에도 내가 말할 틈을 주지 않겠다는 듯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정미자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아버지는 우리 집을 휴양지의 숙소처럼 여겼다. 기분 내킬 때면 문득, 잊을만 하면 가끔 그렇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가 일상적으로 머무는 공간은 따로 있었다는 얘기다. 그곳이 어디인지 우리는 알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어쨌거나 아버지 덕분에 엄마에게는 살아갈 집이 있었다. 면 소재지까지 가려면 큰 산을 하나 넘어야 할 만큼 외졌던 시골 마을에서도 내가 국민학교 들어가며 이사했던 소도시에서도 삼남매가 각각 결혼한 뒤 엄마 혼자 살게 되었던 서울 외곽에서도 언니가 이혼했을 때도 돌아올 집이 있었다. 집값 올랐을 때 팔아서 죽을 때까지 쓰려고 그러겠지? 너희 아버지가 인자 나이 들어서 돈이나 벌겠나? 그래서 엄마는 어떡하려고 묻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방 한 칸 얻겠다는 소리는 이미 병원에서 들었으니 이어질 레퍼토리는 뻔했다. 방 한 칸 얻을 돈을 아버지가 마련해 주든 주지 않든 원망, 신세한탄, 앓는 소리가 꼬리를 물고 이어지겠지. 병원 앞 약국에서 또다시 대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나는 더 이상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약국에서 틀어놓은 TV는 볼륨을 죽여놓아 소리가 들리지 않았지만 뉴스 화면 하단에 커다란 자막으로 흘러가는 속보가 마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았다. 감염병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외면하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종종거리며 가게로 돌아와서도 나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다. 점심시간에 맞춰 무사히 영업을 시작했지만 역시나 손님이 없었다. 단골들은 다시 치과에 들어갈 것이고 뜨내기 손님들은 여전히 배달 음식에 열중할 것이다. 지난 부츠꽃대 시즌과 송이버섯 시즌에 감염병 확산이 주춤했던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 손님이 없으니 브레이크 타임이 되어도 할 일이 별로 없다. 장 대령은 일찌감치 밥을 먹고 긴 의자에 누워 낮잠에 빠져 있다. 이 시간 즈음에 그가 만두를 빚던 작업대는 그래서 비어있고 그 앞에 통 유리창은 바깥거리의 풍경을 무심히 보여주고 있다.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날 때면 항상 그랬듯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왁자지껄 웃으며 걸어가다가 통 유리창 앞에 멈춰서서 장난을 친다. 누군가의 한숨과 눈물, 누군가의 기쁨과 자랑일 아이들, 내가 저 아이들만한 나이였을 때, 그러니까 10대 후반쯤 되었을 때 나는 부모의 기쁨도 눈물도 되지 못하는 그저 존재감 없는 둘째 딸에 불과했다. 언니가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했으니 너는 실업계로 가라는 아버지의 말을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던 숙맥이기도 했다. 물론 공부를 잘 하지도 못했다.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대학엔 꼭 가고 싶어 했던 언니처럼 욕심이라도 냈더라면 내 인생은 조금 달라졌을까?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도 나름 잘했지만 결국엔 이혼해서 엄마 집에 얹혀 살고 있는 언니의 현재를 보면 부질없는 생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튼 다시 저 시절로 돌아간다면 나는 일단 학교 욕심은 내어볼 것 같다. 적어도 인문계 고등학교, 적어도 전문대학은 가야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저 대도시로 가고 싶었고 내 손으로 돈을 벌어 보고 싶었다. 무심한 부모님은 그런 나를 방치하듯 서울로 보냈다. 친척집 아기 봐주는 일부터 시작해서 봉제 공장으로 빵집으로 나는 일을 하러 다녔다. 창밖에 저 아이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조건 속에서 돈을 벌었다. 그런 모멸의 시간을 거쳐왔는데 왜 나는 아직도 수시로 모멸감을 느끼며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 그나마 내가 낳은 아이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해야만 하는 것일까? 화교인 남자와 결혼하면서 한동안 행복했었다.
중국 요리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 밥은 굶지 않으리라 생각했었고 실제로 그는 성실하게 일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며 집안 살림만 하는 동안 나는 분명히 행복했었다. 아이가 화교학교에 들어가고 남편이 호텔 중식당에 들어가면서 행복은 절정에 달했다. 하지만 그는 느닷없이 오너 셰프가 되겠다고 사표를 쓰고 나를 중국집 아줌마로 만들어버렸다. 모멸의 시간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철가방, 배달원, 홀서빙, 보조 요리사에 설거지 아줌마까지 두고 일하면서 직원 월급 주고 나면 남는 게 없던 시절, 가게 규모를 줄여 고급 요리집으로 변신한 지 유명세를 얻기 시작하던 시절, 그리고 예상치 못한 불황으로 손님이 뚝 끊긴 시절, 10년이 넘게 훌쩍 흘러가 버린 그 시절들이 차례로 눈앞에 떠오르는 동안 통유리창 바깥의 거리는 어느새 텅 비어 있다. 수연은 가게로 들어서자마자 동파육을 주문했다. 삼겹살을 삶고 튀기고 오래 졸여야 해서 시간이 걸리지만 그만큼 부드럽게 입안에서 녹는 이 요리를 수연은 가끔 남편과 함께 와서 먹곤 했었다. 혼자서 동파육 예약도 안 하고 한창 저녁 장사를 해야 할 시간에 볶음밥 먹는 손님 2명만 있는 걸 보고 매상 올려주려는 뜻임을 알면서도 나는 수연에게 물었다. 짜사이, 단무지, 김치 그리고 제스민 차까지 세팅하면서 송나라 소동파의 이름을 딴 요리라면서요. 백년고독도 한 병 주세요. 엉뚱하게 대답하며 술까지 주문하는 수연의 얼굴을 나는 비로소 찬찬히 바라보았다. 소설가 지망생이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엔 이 부유한 동네에 어울리는 전형적인 전업주부인 그녀. 아버지의 무성의한 출생신고로 인해 잃어버린 내 이름 김수현을 지니고 산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나와 다르다. 단골 중에 유독 내 눈에 띄어 결국 친구가 되었지만 그녀와 나 사이에 가로놓인 다름을 나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내 이름이 김영자라는 사실만큼이나 그것은 확고하다. 수연이 처음 우리 가게에 들어서던 순간에 나는 바로 알 수 있었다. 나보다 한참 어리지만 옷차림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내가 꿈꾸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짙은 감성의 색깔이 가득한 나라, 나른한 게으름이 허락되는 나라.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아무것도 안 해요 라고 말하는 순간에만 도달할 수 있는 그 나라. 하지만 그녀 스스로는 그 나라를 알지 못했다. 수연은 언제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글을 읽고 그림을 감상하고 화초를 가꾸는 한가로운 일상도 그녀에게는 일이라고 했다. 소설을 쓰기 위한 아주 중요한 준비운동이라고도 했던가? 어쨌거나 우리 가게의 단골이 될 수 있는 풍요로운 삶은 수연의 것이다. 내게 이빠른 소리를 밉지 않게 하는 것도 그녀의 몫이다. 그런데 오늘은 그녀가 달라 보인다. 일단 말수가 줄었고 행동이 한 템포씩 느리다. 그리고 수연의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다가 나는 멈칫했다. 제스민 차를 마시기 위해 그녀가 마스크를 벗으려 할 때였다. 귀에 걸린 마스크 끈을 조심스레 벗겨내는 그녀의 왼쪽 손목. 안쪽으로 상처가 보였다. 부분적으로 딱지가 남아있는 굵기가 다른 두 줄의 상처. 언니는 눈도 밝아? 마스크를 벗어서 천천히 가방 속에 넣은 뒤 수연이 말했다. 가벼운 웃음을 흘리면서 나도 그거 봤거든. 말하다 보니 나도 웃음이 나왔다. 손목의 상처 혹은 흉터는 결국 실패의 흔적이다. 칼의 종류가 무엇이든 자신의 한 손으로 다른 한 손의 동맥까지 닿게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는 과정의 흔적일 뿐이다. 그것도 모르고 나는 철 없던 젊은 날에 손목을 긋겠다는 말을 자주 내뱉곤 했었다. 남편이 나를 중국집 아줌마로 만들어버렸던 때였어. 난 그저 집안 살림만 하면서 살기를 원했는데 내가 그토록 나오기 싫어했던 바깥 세상으로 나를 끌어낸 남편이 정말 원망스러웠지. 힘들다고 죽을 것 같다고 매일매일 하소연했더니 그런 일로 죽진 않는다고 말하지 뭐야.
내가 죽는 꼴을 봐야 나의 괴로움을 알겠냐고 했더니 남편은 또 이렇게 말하더군. 그래서 손목이라도 그을 거야? 깊은 곳에 혈관을 찢어 피가 솟구쳐 오르게 하려면 힘줄인데 근육을 다 뚫을 수 있어야 한다. 그게 힘들기 때문에 피부만 자꾸 건드려서 겹겹의 상처를 얻고 자살은커녕 자해에도 실패하는 것이다. 아직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듯한 상처가 겨우 두 줄이라면 수연은 초보이자 겁쟁이가 분명하다. 내 손목의 상처는 10년이 지나는 동안 제법 옅어졌지만 깊게 하나 남은 흉터는 병원에서 꿰맨 흔적이다.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대야에 물을 받아 손목을 담궜는데 너무 아파 결국엔 실패하고 말았다. 그런 얘기들을 수연에게 들려주는 동안 다행히 더 이상 손님이 들어오지 않았다. 볶음밥 손님은 이미 떠난 뒤였다. 장대령도 동파육에 열중하는지 주방에서 나오지 않는다. 덕분에 수연도 자신에 대해서 두런두런 말하기 시작했다. 아닌 척했지만 늘 부정적이고 우울한 감정을 떨쳐낼 수가 없었어요. 지나치게 예민한 감각은 나 자신도 감당하기 힘들고 결국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어요. 너무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이렇게 별난한 애를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거겠죠.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걸 살려낸 것도 남편이었네요. 이혼 안 할 테니 죽지는 말라고 하더군요.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였다. 내가 아는 수연은 언제나 자기 생각을 야무지게 밝히는 똘망똘망한 여자였고 완벽해 보이는 남편과 함께 아이도 없이 살면서 도무지 부족한 게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SNS에 올리는 독후감이나 영화평 그리고 일상의 사진들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했다. 뜻밖긴 해. 나랑 취향도 비슷하고 말도 잘 통하지만 환경이 완전히 달라서 기질도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일단 성장 배경부터 다르잖아. 능력 있는 아버지, 교양 있는 어머니. 능력 있고 교양 있다고 해서 폭력적이지 않은 건 아니죠. 내 말을 치고 들어오는 수연의 말에 나는 비로소 깨닫는다. 그래서 끌렸던 거였구나. 겉모습을 아무리 위장해도 숨길 수 없는 텅 빈 내면을 나의 무의식이 알아본 까닭에 나는 다만 징징대기 싫었을 뿐이에요. 어릴 적에 겪은 아픔이든 타고난 성격의 문제든 누구나 저마다 힘든 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굳이 드러내어 말하면서 이해받기를 원하는 게 저는 싫었어요. 하지만 가까운 남편에게는 그러지 못한 게 문제였죠. 무언가 한꺼번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 동파육이 나왔다. 그녀가 궁극적으로 나와 다를 바 없다면 김수영과 김영자가 근본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는다면 왠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동경의 대상인 수연은 나의 대리만족을 위해서라도 수연다워야 하는데 그녀가 침묵 속에 백년고독을 비워내는 동안 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종합병원까지 찾아가야 했던 엄마의 불편함은 약을 먹어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뚜렷한 이유가 있다면 수술이라도 하겠지만 어차피 노화로 인한 현상이니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의사도 말했었다. 하지만 엄마는 자꾸 내게 전화를 해서 불편을 호소했다. 나이 들어 그런 거라잖아. 미리미리 화장실 다녀오고 신경 써서 생활해야지 어쩌겠어. 오줌 마려워 자꾸 깨니까 밤에 잠을 잘 못 자서 문제라 카이. 그러니까 그게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고칠 방법이 없다고 도돌이표가 달린 대화였다. 노화를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도 힘든 일일까? 아니면 그저 하소연하는 재미에 자꾸 전화를 하는 걸까? 어느 쪽이든 나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엄마는 정미자였으면서도 정명예로 불리기를 원했다. 나는 김수현이었지만 김영자로 출생신고가 되었다. 집에서는 계속해서 수연이라 불렀지만 나는 밖에서 오로지 김영자로만 불리기를 원했다. 그게 내가 나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엄마와 나의 다른 점이었다. 아버지가 집에 가끔씩만 들렀다고 해서 우리 엄마가 첩이나 세컨드였던 것은 아니다. 아버지가 다른 곳에 살림을 차렸다는 말도 듣지 못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엄마는 당장에 달려가 그쪽 살림을 뒤엎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무용담을 들려줬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냥 방랑자였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걸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스스로도 말했었다. 그 자유로움은 내 이름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다. 큰아버지가 멋대로 내 이름을 만들어 출생신고를 했던 것도 아버지의 부재 중에 일어난 일이었으니 자유로운 영혼 대신 집안일을 모두 챙겨야 했던 엄마는 그 고충을 고스란히 우리에게 쏟아부었다. 너희들만 아니면 나도 훌훌 어디든지 갈 낀데 내가 너희 때문에 일에 산다. 때로는 그 말이 더 싫었다. 아버지가 밥상을 되었고 우리를 쫓아냈을 때보다도 동생과 나를 골방에 가두고 방문에 못질을 해버렸을 때보다도 엄마는 우리를 보호하지 못했다. 그래서 때로는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미웠다. 엄마 역시 폭력의 희생자인데도 그랬다. 우리를 데리고 도망쳐야 할 엄마가 오히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는 걸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너 요즘 어디서 지내고 있어? 엄마랑 같이 지낼 형편은 안 되는 거야? 나는 결국 동생에게 전화를 해서 질문을 쏟아냈다. 질문을 빙자해서 엄마 걱정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집을 팔려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는 듯 동생은 놀라지도 않고 대답했다. 곧 결혼하려고 집불도 없는 주제에 엄마까지 모시기는 힘들 것 같아. 그래? 축하할 일이긴 하다만 엄마 생각하면 답답하네. 전화를 끊고 나자 장대령이 나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축하라는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는 표정이었다. 나는 그 표정을 외면하며 뜬금없는 제안을 했다.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우리 식구들 불러서 밥이나 먹일까? 그냥 그러고 싶었다. 중국놈하고 결혼한다고 무시하던 언니, 걱정하던 동생, 기막혀하던 엄마에게 해삼탕이나 라조기정 같은 요리를 푸짐하게 내놓고 싶었다. 팔진초면이나 발채상고 아니면 마라 홍합은 어떨까? 어차피 장사도 안 되는데. 우리 식구? 그쪽 식구 말하는 거야? 넌 아직도 그래. 말을 말자. 대륙의 남자가 이해해야지. 대륙은커녕 면판, 칼판, 불판을 맴돌면서 어릴 적부터 주방에서만 살아온 남자가 통크게 이해해주겠다고 한다. 어릴 적부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둘러싸여 살아온 반도의 여자는 그저 고마워해야겠지. 그래, 우리는 반도의 속 좁은 가족이야. 하지만 당신이 돈을 벌고 있는 곳은 바로 여기 반도라는 거 잊지 마. 속 좁게 돈 얘기를 꺼내면서 나는 장대령의 말을 농친다. 아닌 게 아니라 화교는 대출받기가 힘들다고 가게 낼 때 모든 대출을 내 이름으로 받았다. 그리고 10년이 넘게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도 대출금은 줄어들지 않았다. 돈을 좀 만져도 금세 어디론가 사라졌다. 가게 월세, 집 월세, 대출이자. 나는 집주인과 은행을 위해 일하는 것 같았다. 이번 달에 대체 얼마나 적자가 났을지, 가게 월세와 집 월세 중에 어떤 것부터 미루는 게 좋을지, 대출금 상환은 도대체 어떻게 할지, 돈 얘기 끝에 떠오른 생각들을 떨쳐버리려 고개를 흔드는데 불현듯 장대령이 말한다. 어머니, 우리가 모시는 건 어때? 왜? 아들이 있고 큰딸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냥 남들처럼 살아. 남들과 다르다고 무시당하고 불이익당하면서 살아온 게 억울하지도 않아? 알고 보면 자기들이 더 이상한 사람들인데. 솟아오르는 말들을 억누르면서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그에게 말한다. 이쪽 식구 일은 신경 쓰지 마. 밥이나 한 끼 잘 챙겨주고. 그 이상은 내가 힘들어서 안 돼. 잘해주기 시작하면 한없이 바라는 게 가족이라는 존재임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 그렇게 하든지 암튼 더 편한 대로 해. 휘파람을 불듯 가볍게 말한 뒤 장대령은 내 앞에서 사라졌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를 괴롭힐 때마다 이해할 수 없는 무심함으로 툭툭 상처 주던 그의 말이 이번에는 부드럽게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의아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기도 했다. 생각이라고는 하지 않고 사는 듯한 사람,
지나치게 긍정적이고 지나치게 낙천적인 사람, 나와 너무 다른 사람이라서 수시로 나를 힘들게 하지만 처음엔 그 다름 때문에 이 사람에게 끌렸고 결혼까지 결심했다. 20년 세월 넘어 저쪽에서 간지럽게 되살아나는 감정까지도 대체 이게 뭐람. 이래도 장사가 되나? 더 잘 되지. 소박하고 독특한 분위기에 음식은 고급스러우니까 큰 회사 사장님부터 유명한 연예인까지 단골로 드나들어. 그래도 가게가 너무 작아졌네. 저번에는 직원도 많았는데. 그 직원 관리가 힘들어서 이렇게 줄인 거라니깐. 우리 둘이서만 일하려고 짜장면이나 짬뽕 같은 메뉴도 없앴고 옛날에는 면 대신 만두만 내놓는 요리집이 많았거든. 그래, 옛날에 너그 아버지하고 그런 요리집에 자주 갔었다. 자주는 무슨 아버지와 요리집에 한 번은 갔으려나? 엄마의 허풍과 나의 너스레를 말없이 지켜보며 동생은 찻잔만 움켜쥐고 있다. 언니는 세상 얌전한 태도로 앉아있고 동생의 여자와 언니의 남자는 어색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며 괜히 가게 안을 두리번거리고 있고 우리 식당의 시그니처 오향 장육입니다. 이름 그대로 5가지 향신료를 넣은 간장에 졸인 돼지고기죠. 이 까만 큐브는 돼지 젤라틴으로 만든 짠슬이라는 건데요. 장육과 짠슬과 오이를 한 젓가락에 집어먹어야 셰프가 의도한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장 대령으로부터 받아든 요리 접시를 내밀며 나는 낭낭한 목소리로 말했다.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역시 음식이 최고다. 다들 장육과 짠슬과 오이를 한 번에 짓기 위해 열중하면서 실내에 돌연 활기가 맴돈다. 우와, 향이 정말 좋아요. 동생의 여자가 감탄하자 언니의 남자도 웃으며 입을 연다. 맛은 더 좋습니다. 음식 장사하며 온갖 부류의 인간들을 상대해온 덕분에 얻게 된 감각으로 나는 그들이 딱히 흠잡을 데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다. 문제는 그들이 내 동생과 내 언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였다. 혹은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사는 손님에게든 똑같은 맛과 똑같은 양의 요리를 접시에 담아내듯 나는 그들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시선을 보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화목과 건재함을 은연중에 과시하려는 욕망을 완전히 제어할 수는 없다.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왔을 때 내가 느꼈던 그 속물성으로부터 나 또한 조금도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절망스러운 순간이다.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강서대 캠퍼스가 예뻐서 이렇게 낙엽 쌓일 땐 더 좋지? 얌전히 요리만 먹던 언니가 문득 내 딸에게 물었을 때 나는 그 의도가 너무나도 투명하게 보여서 웃음이 터질 뻔했다. 아이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화교학교에 보내고 외국인 특례로 명문대에 보내기까지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그 모든 노력이 지금 간단히 언니의 조카 자랑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공부에 관심이 없고 지금도 툭 하면 학교 그만두고 싶다는 아이를 어렵사리 이끌어가고 있는 노심초사를 언니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을까? 이혼하며 아들 양육권부터 포기한 언니는 그저 재혼을 위해 데려온 남자 앞에서 우리 집안에 이런 명문대생도 있노라고 강조하고만 싶겠지. 내 아이는 나와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제발 무사히 졸업만 해주기를 바라는 이 마음을 언니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태연아, 내가 얼마 전에 관우를 우연히 만났어. 근데 옛날에 내가 전해주라고 했던 쪽지를 못 받았다고 하던데 왜 그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다. 나는 숨이 넘어가듯 다급하게 동생에게 물었다. 그 순간 그 의문을 풀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았다. 아, 그거? 뜻밖의 질문이었을 텐데도 동생은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 상황을 알아듣고 머뭇거렸다. 대체 어찌 된 거냐고 다시 한번 다그쳐 물으려는데 엄마가 입을 연다. 관우를 또 어디서 만났단 말이고 둘이 못 만나게 하려고 내가 그래 애썼는데 그럼 엄마가 그 쪽지를 가로챘단 말이야? 그래, 내가 그랬으니까 태연이한테 괜히 뭐라 하지 마라. 엄마가 뭔데 내 인생에 맘대로 간섭해? 내가 네 엄마니까 간섭을 하지. 관우 아버지가 얼마나 소문난 바람둥이였는데 아들이
아버지 닮지 누구 닮겠노? 내가 네 인생 구세해 준 기다. 엄마에 대한 분노가 폭발하려는 순간 금방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동생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다.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여자도 눈에 들어왔다. 언니도 언니의 남자도 비슷한 표정들이겠지? 갑자기 웃음이 나와서 나는 몸을 돌렸다. 오디오로 다가가서 로스트 로포비치의 아르페지오 소나타를 찾아서 걸었다. 지난 부추꽃 대잡채 시즌에 문득 다가왔던 아이. 아니 이제는 추락해버린 중년의 사내. 그가 내게 선물로 남겨준 CD에서 음악이 흘러나온다. 서울 친척집 아기 봐주는 일이라고는 했지만 그게 바로 식모살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동네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만나는 것은 대학생이 된 관우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었다. 쪽지에 친척집 전화번호를 적으면서 나는 아무런 메모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 어떤 말도 구차해 보일 것 같았다. 관우도 나도 20살이었을 적 얘기다. 이런 가족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저렇게 마음대로 첫사랑과의 인연을 끊어놓고서 중국 놈하고 결혼한다고 멸시했던 엄마예요. 어릴 적 학대당한 상처로 불안장애를 앓는 동생, 허세와 낭비벽 때문에 이혼당한 언니, 게다가 얼굴 한번 보기 힘든 아버지라는 인간도 있답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겠지만 다들 모아놓은 돈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돈 모으기 힘든 거 아시잖아요? 아, 이런 가족과 함께 살아보지 못했다면 모를 수도 있겠구나. 차마 입 밖으로 내어보지 못한 이야기들을 음악 소리에 흘려보내고 있는데 전가복이 나왔다. 썰렁해진 분위기를 파악한 듯 장 대령은 커다란 접시를 내려놓으며 명랑하게 설명한다. 지엔지 아프 정가복입니다. 온 가족이 다 모이니 행복하다는 뜻이죠. 중국어로는 가족 사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진시황이 학문과 사상을 탄압할 때 산속 동굴에 오래 숨어 지냈던 유학자가 나중에 가족을 모두 되찾아 잔치를 베풀면서 이 음식을 먹었다고 해요. 관자, 새우, 해삼, 전복, 갑오징어 등 온갖 해산물과 버섯을 비롯한 여러 채소를 저마다의 식감을 살려 잘 볶아놓은 게 눈으로도 느껴진다. 큼직큼직하게 썰어놓은 재료에 걸쭉한 소스가 곁들여지니 종합 선물 세트를 펼쳐놓은 것 같다. 나는 정가국을 각자의 앞접시에 덜어주면서 말없이 그들과 눈을 맞춘다. 엄마가 입을 연 것은 그때였다. 맞다.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겠노? 태연이도 미연이도 이래 좋은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인자부터 자주 모이자. 너그 아버지도 인자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하더라. 입안 가득 정가복을 씹으면서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본다. 아버지가 집을 판다더니 엄마는 방 한 칸 얻어서 살겠다더니 집을 팔겠다 옷자겠다 한 게 알고 보니 다 엄살이었던 기라. 너가 아버지 인자 늙었는지 내가 해주는 밥 먹으면서 살고 싶다 카대 옷잘 끼고 내가 받아주어야지. 너그러운 어머니가 선언하는 참으로 화목한 가정의 결말 같은 이야기였다. 하지만 우리 삼남매는 어릴 적부터 반복된 경험으로 한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파탄의 기운은 더욱 짙어진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 아버지도 엄마도 노년이 되었으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도 제각각 철이 들었으니 부모로부터 좀 초연해지지 않을까? 새로 가족이 될 이들이 혹시라도 어떤 역할을 해주지는 않을까? 부질없는 기대를 가져보면서 나는 정가복 접시를 끌어당긴다. 어쩌다 보니 접시에는 전복 한 마리가 통째로 남아있다. 나는 눈치 볼 것 없이 젓가락으로 전복을 집어든다. 따뜻한 훈툰탕을 내어놓아야 할 시간이지만 일단 내 입에 전복부터 넣고 본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양보하고 싶지 않다. 아무렴 어떠랴. 이래도 저래도 인생은 흘러간다. 땅값 비싼 이 동네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부자도 유명인도 평범한 사람도 한 접시의 요리를 비우는 시간은 다르지 않음을 거듭 확인했다. 그 시간 동안 손님으로서 대접받고 싶은 욕망이
가득한 진상들은 인간이 얼마나 인정욕구에 목말라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고, 음식을 서빙하며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되는 손님들의 사생활은 인간이 모두 외롭고 뻔뻔하고 슬프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나라고 다를 바 없다. 내 가족이라고 다를 리 없다. 승자는 이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다. 지금 이 순간 테이블 위의 음식과 대화에 집중할 것. 지금까지 흘러온 내 인생이 온몸으로 들려주는 이야기에 나는 귀 기울여 본다. 찰나의 행복, 찰나의 가족, 식어도 맛있는 전복이 입안 가득 씹힌다.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은주 소설가 양력 소개합니다. 1995년 문학사상으로 등단했고요. 창작지 칵테일 슈가 시나몬 스틱, 장편소설 그 남자 264, 아름다운 여름, 신들의 왕혼 드라마 퀸, 현기증 등을 출간했습니다. 1999년 오늘의 작가상, 2004년 이상문학상 우수상, 2019년 노굿잎 평화상 문학상 수상했습니다. 저는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정기욱 소설가였습니다.